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리버베드 제품 업데이트 및 하이브리드 환경 최적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드 CX80 시리즈 신규 모델 업데이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가속기와 사스 가속 서비스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SD-WAN 제품인 스틱 커넥트 EX 제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트레드 CX80 시리즈 신규 모델 업데이트입니다. 스트레드 CX80 시리즈는 기존 CX70 시리즈의 동일 모델 대비 최대 2배 성능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CPU, 메모리, 디스크 구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센스 체계가 변경된 것인데요. 기존의 CX70 시리즈에는 각 모델별로 L, M, H의 라이센스 체계가 있었으며 가속 기능상의 차이는 없고 스루풋과 커넥션의 스펙 차이로 라이센스가 적용되었습니다. 신규 모델에는 LMH가 사라지고 에센셜,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총 3개의 라이센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라이센스는 모델별 스루풋과 커넥션의 스펙은 동일하지만 지원하는 가속 기능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한 라이센스별 기능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라이센스는 CX580, 780, 3080 모델에만 해당되고 CX5080, 7080과 같은 하이엔드 모델은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가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왼쪽은 CX70 시리즈, 오른쪽은 신규 모델인 CX80 시리즈입니다. CX770 모델을 보시면 LMH로 라이센스가 구별되어 있으며 캐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SSD 150GB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별 밴드위스는 각각 20메가, 20메가, 30메가 bps입니다. 커넥션도 1000개, 1500개, 2500개입니다. 오른쪽에 CX780을 보시면 데이터 스토어가 SSD 200GB로 늘어났고 밴드위스는 라이센스 구별 없이 100메가로 CX770H 모델 기준 약 3배 이상 향상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커넥션도 CX770H 기준 2500개에서 5500개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이엔드 모델인 CX7070H 모델과 신규 CX7080L31을 비교해보면 데이터 스토어가 SSD 4.8TB에서 7.6TB로 약 3TB 증가했으며 밴드위스는 2G에서 3G로, 커넥션은 18만 개에서 22만 개로 크게 향상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는 없지만 메모리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CX570, 770 모델이 각각 2G, 4G였고 CX580, 780 모델은 16기가로 크게 향상했고 하이엔드 모델인 CX7070H 모델도 128기가에서 192기가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향상된 성능을 기반으로 리플레이스가 필요한 고객에게 제안을 할 경우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 등급의 모델로 교체할 경우 지금보다 더욱 파워풀한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속기 스펙을 커버할 수 있을 경우 한 단계 아래 등급의 가속기로 제한하여 가격적인 메리트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형 모델인 CX3070H의 스루풋이 100메가인데 신형 모델 CX780 모델도 동일하게 스루풋을 100메가를 지원합니다. 세션에 여유가 있는 고객사라면 동일 모델의 CX3080 모델이 아닌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하여 CX780으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위에 설명드렸던 신규 가속기 라이센스 체계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셨던 가속기와 가장 유사한 라이센스는 스탠다드 라이센스입니다. 스탠다드는 기본적으로 TCP 최저가뿐만 아니라 MSA 익스체인지, SMB, 아웃룩 등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가속을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SaaS 클라우드 가속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에센셜은 기본적인 캐시 기능과 QoS, 패스 셀렉션 등과 같은 TCP 레벨의 최적화를 지원합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스탠다드 기능에 데이터 센터 DR 관련 프로토콜 가속을 지원하고 위성 프로토콜인 SCPS를 지원합니다. 고객사의 환경에 맞추어 라이센스를 선택하시면 되고, 에센셜과 같은 경우에는 TCP 레벨의 가속을 지원하지만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가속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제한하기에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최근 고객사에서는 그룹 에어나 EIP를 모두 SSL 또는 HTTPS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센셜로는 가속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스탠다드 라이센스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가속기 EOL, EOS 안내입니다. 리버베드 하드웨어 정책은 EOA 종료 이후에 유료 서비스 계약이 되어 있다면 판매 중지 시점부터 5년간 수혜하거나 교체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피처 릴리즈는 판매 중지일로부터 2년 동안 새로운 소프트웨어 릴리즈를 지원합니다. 아래는 CX50, CX55 시리즈 EOA와 EOS입니다. 좌측의 CX50 모델은 2018년에 이미 모두 EOS가 된 상태이며 오른쪽의 CX55 시리즈는 아직도 사용하는 고객이 많이 있는데요. CX55 모델도 이미 EOA는 종료된 상태이고 EOS도 올해 8월에 모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재 CX50, CX55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신규 모델로 제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가속기와 SaaS 가속입니다. 우선 클라이언트 가속기는 새로운 제품 모델이 아니라 기존 스트레이드 모바일 가속기이며 현재는 클라이언트 가속기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출장, 재택근무, 그리고 최근 코로나와 같은 비상체제 근무 등 다양한 작업 공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업무 속도를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를 예를 들면 현재 50%가 넘는 직원이 고객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리모트 사이트에서 근무하는 외부 근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가트너 조사에 의하면 2020년에 랩탑과 모바일 기기로만 근무하는 사용자가 약 63%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재택근무 및 리모트 사용자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리버베드 클라이언트 가속기를 도입하여 외부 접속 사용자의 업무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가속기 주요 기능입니다. 클라이언트 가속기 설치를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SCC라는 중앙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SCC는 사용자 PC에 설치되는 가속기 패키지를 생성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속 관련 설정과 사용자 PC 리소스 할당, 라이센스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까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가속 현황과 어플리케이션 성능, 클라이언트 동작 상태 등의 이용 현황을 리포팅화하여 제공을 합니다. 클라이언트 가속기는 어플라이언스 가속기와 동일하게 EIP, 그룹웨어, 익스체인지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레벨 가속을 지원하며 SaaS 클라우드와 같은 핵심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부분 기업에서 사용하는 SSL, HTTPS 트래픽 가속도 적용할 수 있으며 레디오스나 타카스와 같은 인증 기능도 지원합니다. 라이센스는 어플라이언스 기준 최대 2만 사용자까지 지원을 하며 클러스팅하여 최대 8만 사용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OS는 윈도우, 맥을 모두 지원하며 주니퍼, 시스코, 팔로알토 등 글로벌 SSL VPN들과 문제없이 연동이 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 가속기의 구성과 동작 방식입니다. 왼쪽은 가속기 어플라이언스가 없는 외부 근무자와 어플라이언스가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지사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데이터 센터이며 센터용 가속기 어플라이언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가속기도 어플라이언스 가속기와 동일하게 센터에 피어 가속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가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가속기 배포를 위해 모바일 컨트롤러를 데이터 센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모바일 컨트롤러에서 사용자 메일 또는 URL 기반으로 클라이언트 가속기 MSI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여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된 클라이언트 가속기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모바일 컨트롤러와 통신을 하게 되고 컨트롤러와 연결되는 즉시 가속 정책 및 라이센스 정보를 할당받게 됩니다. 라이센스를 할당받은 후에 센터에 있는 피어 가속기와 자동으로 연결되어 가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SaaS 업무 최적화 방안입니다. 이미 SaaS는 글로벌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도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SaaS 사용량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SaaS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SaaS 프로젝트 사이즈는 연간 18.5% 성장을 했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SaaS 어플리케이션 평균 수는 8개입니다. 그리고 약 73%의 기업들이 올해 또는 내년에 SaaS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SaaS를 사용하는 42%의 사용자들이 SaaS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관리 이슈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SaaS를 사용하면서 서드파트 오너십에 따른 가시성이 부족하게 되고 동적이고 분산된 작업 환경으로 어플리케이션 접속 환경의 복잡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성능 저하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비즈니스 비용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방침 때문에 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SaaS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데이터 센터를 경유하여 접속하는 백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의 73% 이상이 SaaS 접속 성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리버베드 SaaS 가속 구성입니다. 이 구성도는 사용자가 SaaS 서비스를 사용할 때 다이렉트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는 구성도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거쳐서 가는 백홀을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성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위에 보이는 SaaS 엑셀레이터 매니저는 SaaS 가속기의 설치, 라이센스, 그리고 가속 현황 등을 관리 모니터링하는 통합 매니저입니다. 최초 SaaS 가속기 라이센스를 구매하면 URL 형태로 SaaS 매니저가 제공하게 되며 해당 URL을 접속하면 SaaS 가속기 설치 및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은 출장자, 재택근무자와 같이 외부에서 접속하는 리모트 유저들이며 이전에 설명드렸던 클라이언트 가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가속기 어플라이언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MS 애저의 가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리버베드와 MS 애저가 파트너십을 맺고 리버베드 SaaS 가속기에 대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최초 위에 SaaS 엑셀레이터 매니저에서 지역을 선택하여 가속기를 설치하면 해당 지역 애저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리버베드 가속기가 설치가 됩니다. 애저의 가속기가 설치가 완료되면 사용자가 SaaS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애저에 있는 가속기로 자동으로 찾아가 가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리버베드 SaaS 가속기는 사용자의 접속 위치와 상관없이 SaaS 어플리케이션 접속 속도를 대폭적으로 향상시킵니다. 테스트 결과 MS5365는 8배,
세일즈포스닷컴은 10배, 박스는 8배의 속도 향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글로벌 테스트로 국내보다는 해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테스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레이텐시는 해외에 비교해서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해외 환경보다는 속도 향상이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SaaS는 MSE 5365, 박스,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닷컴, 비바가 있으며 고객 요구에 따라 계속적으로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실제 가속기에서 발췌한 리포트입니다.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랜, 웬으로 구별되어 있는데요. 랜은 실제 데이터 크기이며 웬은 가속 서비스를 받고 회선으로 나가는 데이터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쉐어포인트는 약 1메가 파일이 가속기를 거치면서 21kb로 약 97% 데이터 절감이 발생했고, 옆에 익스체인지 온라인은 약 62메가 파일이 6메가로 약 95%의 데이터 절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약 일주일간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그래프인데요. 이것도 랜과 웬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발생한 실제 사스 데이터 양은 355기가이며 가속 서비스를 적용한 후에는 아래와 같이 176기가로 회선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약 178GB의 트래픽이 절감되었으며 약 60%의 회송 사용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속 효과로 사용자의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사스 엑셀레이터 매니저를 통해 실제 사스 가속기를 구성하는 화면입니다. 처음에 가속을 적용한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스 가속기를 설치한 레저 지역을 선택하고 적용할 사용자 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제일 아래와 같이 선택한 지역에 자동으로 사스 가속기가 설치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가속기가 인스톨되고 있는 화면이고요. 인스톨이 완료가 되면 바로 위에 3개의 가속기처럼 공인 IP를 할당받고 스테이터스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 그림에는 클라이언트 가속기가 등록된 사스 가속기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사스 가속기가 등록되면 아래의 빨간 박스와 같이 가속 적용할 사스 어플리케이션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애저에 있는 사스 가속기와 가속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정책은 클라이언트 가속기와 어플라이언스 가속기 모두 동일하게 설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신규 CX80 시리즈 클라이언트 가속기, 사스 가속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버베드 가속기는 기존 지점 센터 간 전용 회선을 사용하는 구성은 물론 재택근무, 출장자와 같은 이동근무 환경에서도 업무 속도를 개선시키고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사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가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에서도 구성에 제한 없이 유연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SD-WAN 제품인 스틸커넥트 EX 소개입니다. 기업 네트워크 환경은 기존의 지점 센터 간의 전용 회선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구조보다 많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회선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데이터 센터 안에 있던 인프라들과 업무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많은 인프라 비중이 클라우드나 사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환경에서 성능, 보안, 그리고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3가지 니즈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입니다.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선과 인터넷 회선을 같이 사용하거나 전용 회선을 걷어내고 인터넷 회선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선 관리가 힘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선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용 회선을 걷어내거나 전용 회선 용량을 줄이고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회선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전용 회선을 사용할 때보다 좀 더 불안정한 성능을 갖게 됩니다. 지점 사용자들이 사스나 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의 업무를 사용을 할 때 속도 향상을 위해서 센터를 경유하는 백호를 사용하지 않고 다이렉트 인터넷으로 나가게 변경을 하게 되면 예상하시는 것처럼 보안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SD-WAN 제품인 스틸커넥트 EX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스틸커넥트 EX는 다양한 회선을 한 장비에 수용할 수 있고 회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베드 가속 기능으로 회선의 종류와 상관없이 속도 향상을 제공하고 각 회선의 상태를 보고 최적화 경로로 회선 로드 밸런싱까지 제공을 합니다. 스틸커넥트 EX는 기본적으로 스테이지풀 방화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를 추가할 경우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월, 안티바이러스, URL 필터링, IPS 등 추가적인 보안 기능을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틸커넥트 EX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스틸커넥트 디렉터는 스틸커넥트 EX의 모든 정책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중앙 매니저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설정을 디렉터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스틸커넥트 EX 어플라이언스는 디렉터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정책을 내려받고 디바이스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스틸커넥트 EX는 다중 VNF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OSPF, BGP, 스태틱 라우팅 등 기업에서 사용하는 라우팅 기능과 동적 경로 컨트롤 기능을 제공하고 NG 파이어월, IPS, VPN 등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속 기능은 기존의 리버베드 스틸헤드 기능을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는데요. 올해 Q4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오른쪽의 아날리틱스는 스틸커넥트 EX의 필수 요소는 아니고 스틸커넥트 EX와 연동하여 어플리케이션 정보, 사용자 정보, 디바이스 정보 등을 수집하여 그래피컬하게 보여주는 분석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틸커넥트 EX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의 풀스택입니다. 각 레벨별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OSPF, BGP, 스태틱 등 기업에서 사용하는 라우팅을 지원을 하고 VRIP, QoS, IP 버전 4, 버전 6 듀얼 스택 등을 지원합니다. SD-WAN 서비스에는 기본적으로 IPsec VPN을 제공하고 회선 로드 밸런싱, LTE, 와이파이, 제로터치, 어플리케이션 SLA를 제공합니다. 보안 서비스에는 NG 파이어월, IPS, SSL 프록시, URL 필터링, 안티바이러스 등을 지원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가속은 리버베드의 스틸헤드 기능을 그대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Q4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조직화 및 관리에는 API 연동도 가능을 하고 모든 컨피그를 템플릿 기반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플랫폼 기반으로 모든 스틸헤드 EX 어플라이언스에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스틸커넥트 EX 디렉터의 실제 UI 화면입니다. 지금 메인 화면이고요. 메인 화면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각 메뉴별로 좀 더 상세하게 그래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장비의 상태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설치된 지역도 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기 아래와 같이 썸머리로 확인이 가능하며 클릭할 경우 해당 화면으로 리다이렉트 되게 됩니다. 디렉터에서도 어플리케이션 사용료나 훼손 상태 등 다양한 그래프가 제공을 하고 플랫폼 기반으로 정책을 배포 및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틸커넥트 EX 모델 라인업입니다. 위에 EX580, 780, 3080 모델은 중형 규모 지사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사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아래의 EX285, 385, 485 모델은 소형부터 중형 지사까지 적합한 모델이고 LTE, 와이파이 등 기능을 지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580, 780 모델에는 LTE랑 와이파이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렉터는 어플라이언스 타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스틸커넥트 EX 스펙시트입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스루풋이 스펙시트에 나와 있는데요.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서 스루풋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안 기능을 많이 올릴수록 처리하는 스루풋은 좀 떨어지게 되고요. 기본 라우팅이나 순수 SDVN 기능만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스루풋이 많이 향상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올리는 라이센스나 기능에 따라서 고려하셔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EX385, 485, 685 모델은 LTE랑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추가로 685 모델에는 PoE 기능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틸커넥트 EX도 아까 소개드린 가속기와 동일하게 에센셜, 스탠다드, 어드밴스드 세 가지 라이센스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에센셜은 라우팅이나 회선 로드 밸런싱, VPN,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라우팅 등 웬의 코어 네트워크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DNS나 프락시, 그리고 음성 비디오 코덱, URL 기반의 트래픽 관리, 패킷 복제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장 상위 라이센스인 어드밴스드는 주로 보안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고요. 파일 필터링이나 IPS, 그리고 안티바이러스 등의 형성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세션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로 바라보는 네트워크 모니터링에 대해 발표를 맡은 엑스퍼넷 홍표상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여러 기업들이 바이러스를 피해 재택근무를 추진하거나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변화된 업무 환경에 발맞춰 여러 가지 솔루션을 준비하고 서비스하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며 기존과 다른 망 환경은 복잡한 업무 환경에 더해져 업무의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네트워크 모니터링 그리고 트러블 슈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세션이 장애를 마주하거나 업무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네트워크 모니터링의 중요성, 네트워크 분석 사례 소개, 매듭말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례에서는 DNS 이슈와 웹 서버 딜레이 분석, 그리고 5365 퍼포먼스 체크를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네트워크 모니터링의 중요성입니다. 누구나 네트워크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사용자의 39%,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전체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네트워크 운영 환경을 파악하기도 전에 네트워크 이슈에 봉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운영 환경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애 처리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슈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를 현업에 적용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이런 상황을 겪어왔으며 앞이 깜깜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명확한 원인 파악과 처리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정확한 재발 방지 대책까지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큰 이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페이지에서는 현 IT에서의 다양한 화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든지 각종 디바이스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모습이라든지 봇을 통한 고객 응대라든지 이 중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무 환경의 변화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며 가장 빠르고 두드러진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은 오피스 중심의 업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택근무 등의 원격지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5365 등의 사스 환경으로의 변화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이슈의 발생으로 원인 파악과 조치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으로 관리되는 업무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와 보안 및 업무 효율을 위한 인프라 복잡성으로 인한 이슈 원인 분석의 난해함은 모든 네트워크 운영자와 고객을 괴롭히는 골칫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중요 데이터와 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보안은 나날이 심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이전입니다. 기존의 레거시 네트워크로부터 프라이빗, 퍼블릭 등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할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불안감은 운영자로 하여금 환경 변화를 결심하게 하는데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기존과 다른 환경으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모든 특이점이 미지의 존재로서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거나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변화와 신기술로의 도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어떤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처리 속도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네트워크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분석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모니터링 그리고 분석에 대해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 기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모니터링은 큰 틀에서부터 상세하게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림과 같이 전체 트래픽부터 지점, 어플리케이션, 개별 세션, 각 IP까지 큰 파이부터 작은 파이로 이동하게 됩니다. 트러블 슈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최소한의 정보는 필요하겠죠. 문제가 되는 IP라던가 지점이라던가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이렇게 파악된 대상을 중심으로 다시 큰 틀에서 작은 대상까지 확인합니다. 문제되는 IP가 있다면 전체 네트워크가 문제는 아닌지, 속한 지점이 문제는 아닌지, 특정 대상과의 연결성이 문제가 있지 않은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실제 분석 사례를 통해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DNS 포워더 페일러 분석입니다. DNS 서버는 국내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고 루트 DNS는 AWS에 존재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WAS01에서 백본을 거쳐 DNS01 서버로 DNS 쿼리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DNS가 없을 경우 AWS에서 루트 53으로 다시 쿼리를 날려 정보를 받아오는 구조입니다. 장애 시나리오는 WAS01에서 DNS01로 쿼리를 보냈으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AWS의 루트 DNS로 다시 쿼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서비스 장애로
DNS 서버가 도메인 리졸빙을 못하는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트래픽 분석기는 미러 트래픽을 받아 분석하는 장비로 화면상에 보이는 1번, 2번, 3번 구간의 트래픽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3번 스위치 구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슈에는 WAS 01에서 시작하여 DNS 01을 거치고 다시 백본을 거쳐 AWS까지의 구간을 모두 수집하고 있으며 명확한 장애 내용과 각 IP 어플리케이션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 접수 내용에 따라 전체 트래픽에는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고 DNS에서만 이슈가 발생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슈는 DNS 문제점만 파악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시작점에서부터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스위치 3번 구간에서 WAS 01 그리고 WAS 01에서부터 DNS 01로 DNS 리퀘스트를 확인한 결과 장애 시점에 트래픽이 급감하지만 지속적으로 트래픽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DNS 01에서 루트 DNS로의 DNS 리퀘스트 또한 앞서 본 그래프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13시 35분 27초라는 정확한 장애 시점을 추가로 확인하게 되었고 트래픽이 어떻게 흘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DNS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이는 장비에서 WAS 01과 DNS 01 모두 상대 측으로부터 DNS 레스폰스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DNS 리퀘스트를 통해 DNS 상태를 체크하는 동작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에서는 훼손을 포함한 전반에 이슈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확인되는 DNS 레스폰스를 통해 정말 장비 이슈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POC 스위치, 그러니까 스위치 3번 구간에서는 DNS 리퀘스트 비례하여서 DNS 레스폰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WAS 01에서 DNS 01의 상태 체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망은 물론이고 DNS 01에서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DNS 레스폰스, 그 내부에 있는 DNS 쿼리를 확인한 결과 DNS 해시 쿼리를 확인하였고 리퀘스트 및 레스폰스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해당 구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백본 스위치 구간입니다. 앞서 확인한 내용과 동일하게 리퀘스트와 레스폰스를 확인합니다. 이때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본 구간에서 DNS 리퀘스트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DNS 레스폰스는 전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위치 3번 구간에서 헬스 체크를 통해 주기적으로 리퀘스트를 보내고 레스폰스를 받는 것과 다르게 아예 응답이 없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백본을 거쳐서 AWS로 리퀘스트를 보내는 것까지는 이상이 없지만 1번 라인 스위치 구간까지 도달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응답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 라인 스위치 구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라인 스위치 구간을 확인한 결과 DNS 리퀘스트 및 DNS 레스폰스는 모두 장애 시점을 기점으로 트래픽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DNS 이슈는 이번 백본 스위치와 1번 라인 스위치 사이의 특정 장비가 DNS 리퀘스트 혹은 DNS 트래픽 자체를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체 트래픽 추이를 통해 망 이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나 단절 및 이상 동작으로 의심할 것이 없기 때문에 2번 백본 스위치와 1번 라인 스위치 사이의 특정 장비가 DNS 리퀘스트 혹은 DNS 트래픽 자체를 차단하는 문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을 구성도와 함께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구성도가
좌측이 구성도에서 빨간색 선이 DNS 리퀘스트, 초록색 선이 DNS 레스판스로 패킷 플로우는 화살표를 따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애 발생 후 3번 구간의 DNS 리퀘스트 및 레스판스 확인 결과 단절이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헬스 체크 또한 주기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망 환경 및 장비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번 구간의 경우 DNS 리퀘스트는 확인되나 레스판스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1번 구간에서 리퀘스트와 레스판스 모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백번 2번과 1번 라인 스위치 구간의 문제이며, 전체 트래픽 추이까지 확인한 결과 1번 라인 스위치 구간에서 특정 장비의 DNS 트래픽이 차단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구성도를 보시면 1번 라인 스위치와 2번 백본 스위치 사이에 방화벽이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서는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는 장비가 방화벽밖에 없기 때문에 방화벽으로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례는 웹버스 서버 딜레이 이슈입니다. 구성은 웹서버는 AWS에 존재하고, 와스 서버와 DB 서버는 국내 데이터 센터에 있는 환경입니다. 와스 01과 와스 02 회선만 10Mbps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트래픽은 웹서버에서 백본 스위치를 거쳐 VIP를 통해 와스 01과 와스 02로 로드 밸런싱하는 구성입니다. 여기서의 이슈는 웹서버에서 와스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 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슈에서도 장애가 발생한 시점과 대상, 각 IP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패킷 플로우를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구성은 일반적인 웹버스 DB 환경이기 때문에 각 대상의 전체 트래픽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장애 발생 시점이라고 전달받은 13시 22분경 전후로 각 대상의 스루풋을 확인한 결과 와스 01에서 특이한 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0.1Mbps의 스루풋이 발생하였는데, 장애 시점에 10Mbps의 높은 스루풋이 발생한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웹서버, VIP, 와스 02는 장애 시점의 스루풋에서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와스 01의 높은 스루풋을 유발한 대상 IP를 확인한 결과 10점, 60점, 80점, 34라고 하는 구성도상의 트래픽 제너레이터라고 명명된 대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이슈 같은 경우에 매우 간단하게 이상이 되는 서버와 이를 유발한 대상을 찾았지만, 정말 그 외의 것들은 이상이 없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라인 스위치 구간 회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라인 스위치 구간에서 AWS 웹과 VIP 미러 트래픽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전체 스루풋을 기준으로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측 웹서버 스루풋의 경우 전체 스루풋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면 VIP 스루풋 같은 경우에 장애 시점에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0.15Mbps에서 0.05Mbps로 매우 적은 스루풋 변화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번 라인 스위치 구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번 백본 스위치 구간입니다. 2번 백본 스위치 구간에서는 웹, VIP, 와스 01, 와스 02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 상단의 전체 스루풋 대비 모든 대상 스루풋에서 특이사항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2번 백본 스위치 구간 또한 특이사항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 스위치 구간입니다. 3번 스위치 구간에서는 와스 01과 와스 02의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구간의 전체 스루풋을 확인한 결과 회선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스 02의 스루풋이 장애 시점에도 최대 0.2Mbps를 유지하는 데 비해 와스 01의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10Mbps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초 단위로 분석하는 분석 그래프를 확인하더라도 10Mbps 트래픽이 늘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슈의 원인은 명확하게 트래픽 제너레이터의 패킷으로 인한 병목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애의 경우 이보다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부분에서 네트워크 회선 환경 검증을 위해 스루풋의 추이 그래프를 이상 징후로 읽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서버 문제로 인한 이슈의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는 화면은 와스 01과 와스 02 서버 응답 속도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장애 시점의 와스 01의 서버 응답 속도는 10Mbps로 정상으로 보였던 와스 02의 125ms 응답수 시간보다도 적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와스 01의 응답 시간 차트를 확인해 보아도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서버 응답 시간이 아닌 파란색으로 커넥션 셋업 타임이라고 하는 파란색의 수치와 보라색의 리트랜스미션 딜레이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3웨이 핸드쉐이크 할 때도 서버가 느려서 딜레이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환경에 의한 리트랜스미션 딜레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세션과 달리 10점, 60점, 80점, 37 세션과 응답 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와스 01 서버 혹은 3번 스위치 구간의 회선 문제가 아닌 와스 01과 트래픽 제너레이터 간의 네트워크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의 가능성이 있는 VIP 로드 밸런싱 문제입니다. 로드 밸런싱 장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장비이며 와스 01과 와스 02는 나트된 IP를 바라보고 통신하고 있습니다. 해당 IP는 백본 스위치의 하단으로 확인하였습니다. VIP가 와스 01과 와스 02로 적절하게 로드 밸런싱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닌지 검증해 보았습니다. 먼저 와스 01이 통신한 리스트 중 10점, 60점, 1.254라고 하는 VIP가 동일한 응답 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IP가 백본 스위치 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IP에서 와스 01과 와스 02로 각각 매진 세션에서 트래픽 현황을 확인한 결과 로드 밸런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리트랜스미션 발생 현황을 추가 분석한 결과 VIP에서는 최대 12개의 리트랜스미션이 발생했으며 장애 시점 전후 유의미한 데이터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백본 스위치 하단 IP의 경우 장애 시점에 초당 200개가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리트랜스미션은 와스 01의 리퀘스트 리트랜스미션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로드 밸런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와스 01로부터 리퀘스트 트래픽이 발생할 때 리트랜스미션이 발생하는 네트워크 이슈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네트워크 구간 분석 결과 3번 스위치 구간에서 와스 01과 트래픽 제너레이터 간의 통신에서 10Mbps의 스루풋을 확인하였으며 와스 01 서버의 이슈는 없었고 로드 밸런싱 또한 정상적으로 동작하였습니다. 리트랜스미션 또한 확인하였으나 이는 와스 01과 트래픽 제너레이터 간의 통신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 와스 딜레이 이슈는 트래픽 제너레이터에 의해 와스 01로 향하는 10Mbps 회선 병목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간략하게 한 장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분석 사례는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트러블 슈팅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536과 같은 사스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5365를 통해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아웃룩이 구간별 응답 속도를 통해 문제가 있는 구간은 없는지, 문제가 되는 액티비티는 무엇인지, 이 화면의 경우에는 실행을 시킬 때 문제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지역별로 퍼포먼스는 어떠한지 등을 한눈에 그리고 간편하게 구성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시보드는 레거시 환경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T 기술은 진일보하고 업무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VM, VDI, 빅데이터, SDN, SD-WAN 등 다양한 기술이 각광받았으며 일상이 되었습니다. 망 환경 또한 10메가, 100메가를 넘어 현재는 100G, 200G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해가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모니터링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트러블 슈팅, 객관적인 매트릭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체크 등을 기능을 통해서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증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위험 부담 분할, 장애 처리로 인한 부담감 완화 등 다양한 베네핏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모니터링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 분석을 쉽고 빠르게 접속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개별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6월 엑스퍼넷 온라인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